그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자신의 굉장한 발견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가 입고 있던 옷 때문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그런 법이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법이 결코 없다. 어른들은 절대로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어때? 어떤 놀이를 좋아하지? 그 아이는 나비를 수집하니? 어른들은 대신 이렇게 묻는다. 그 아이는 몇 살이야? 형제가 몇 명이니? 몸무게는?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나 되지? 어른들은 이런 질문으로 그 아이를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가에는 제라늄 화목이 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집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굉장히 멋진 집이겠구나.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는 무척 매력적이었고 기분 좋게 웃을 줄 알고 양 한 마리를 갖길 원했어요. 만약 양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우리를 어른에 취급할 게 분명하다. 어른들이란 그렇다. 그렇다고 그런 걸로 어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물론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은 숫자를 개의치 않는다. 난 동화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이다. 옛날 옛적에 자기보다 클까 말까한 작은 별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삶이 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작이 훨씬 진실하게 느껴질 거다. 난 사람들이 내 책을 함부로 가볍게 읽어버리는 게 싫다. 나는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몹시 슬프다. 난 내 친구가 양과 함께 떠나버린 지 벌써 6해가 흘렀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 것은 슬픈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있었던 건 아니다. 만약 내가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들처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길죠?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소유론적 관점과 존재론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소유론적 관점과 존재론적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를 한번 먼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길가에 핀 장미를 봤을 때요. 그 장미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면요. 어떤 사람은 그 장미를 소유하기 위해 길가의 장미를 꺾어서 자기 집 앞마당에 심을 수도 있고 화분에 심어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장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그냥 그 길을 몇 번이고 계속 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그 장미를 꺾어오는 사람은 소유론적 관점에 매몰된 사람이고요. 그 길을 오가는 사람은 존재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길가에 핀 장미의 아름다움은요. 장미 그 자체의 개별성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꽃 주변에 여러 사물들, 여러 객체와의 상호작용으로 그 아름다움이 정의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길가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요. 그 길을 다시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려고 그 꽃을 꺾는 순간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그 장미꽃과 상호작용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 손바닥 위가 되거나 여러분들 화분 안이 되거나 여러분들 집 마당이 되면 길가에서 봤던 그 아름다움은 빛을 잃게 되겠죠. 이 비유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게요. 죽어있는 것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친구도 소유할 수 없고요. 직원도 소유할 수 없고요. 고객도 소유할 수 없고요. 심지어 나 자신도 소유할 수 없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은요, 전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한순간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순간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그 사람의 순간을, 그 한 측면을 본 것이지 그 사람 전체를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크게 실패해요. 오해하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면접 때 보여줬던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직면했을 때 놀라는 거죠. 왜 면접 때의 태도와 실제 일할 때의 태도가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과 함께요. 하지만 그 사람이 면접 때 보여줬던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모습 중 정말 극히 일부, 면접 때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을 그 사람의 전체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도 많은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과 합을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반대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면접 때 만났던 대표님이 엄청 완벽하고 엄청 멋지고 똑똑해 보여도 사실 그 사람 생애를 통틀어 그 사람이 똑똑하게 보이는 순간은 그 1시간, 30분 남짓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강의를 하거나 봐드릴 때는 똑똑하고 최대한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하루 9시간 동안 매사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저는 제 일을 하면서 혼자 잔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고 2번 일, 3번 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교분이 오래되면 저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허당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린 왕자에서 나온 이 구절을 보고 소유론적 관점에 매몰되지 말고 존재론적 관점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질문은 그 아이가 몇 살인지에 대한 질문, 형제가 몇 명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아버지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걸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살면서 나이를 먹을 것이고 그 아이의 형제들도 같이 성장할 것이고 그 아이의 체중은 계속 변화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수입도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 아이의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 사람의 현재를 묘사하는 질문들은 지금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는 인간관계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쓸모있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할 때 보여지는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통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결론, 말,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요. 그것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믿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기로 결정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그 사람의 수입이나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가 전혀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일할 때 스타일은 어떻고 나랑 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맞춰줘야 되는 사람인지 등등 훨씬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고유의 성향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통해 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존재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모습을 그렇게 소통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앞사람을 구미에 맞게 바꾸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그 사람이 회사에서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돼요. 회사는 이런 형태의 고유의 개별성, 다양성을 추구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표이사랑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요, 단 한 번의 위기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닮은 점이 없고 사고방식도 다 다르고 다양한 가치관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토론 과정이 다소 지난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리스크가 줄어든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조직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내면의 자아를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의 인격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안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사람에 대한 스펙트럼,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순간부터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은 이미 내가 그 사람, 내가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페르소나가 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은 나 자신 안에 무수히 많은 성격의 스펙트럼들을 받아들이고 앞사람과 유대관계를 만들면요, 스스로가 앞사람에게 맞추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유론적 관점과 존재론적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한 달 내내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지금 이 문장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맥락을 모두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썸네일 이미지 중에 당시대 관점을 확실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라는 썸네일, 굉장히 공격적인 썸네일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보다 더 소유론적 관점과 존재론적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